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전거를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입니다.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정도 됩니다. 꽤 쌀쌀합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장갑을 끼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는 2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덜란드 화란이라 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만행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학살이 됐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제 안네 프랑크의 안내의 일기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안내의 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학살에 관한 그 정말 비극적인 상황,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어느 정도 잔혹하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인데요. 그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역사적 기록에 관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 주말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버스에서 내리면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슨 관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잠실버를 통과할 때도 이제 행락철이 시작이 되는 주말이어서 잠실역 근처에 많은 관광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192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오토 프랑크인데요. 유대인들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상업, 금융, 다양한 그 사업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상업을 크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런데 안네 프랑크가 4살이 되던 1933년에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나치라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이죠. 나치를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아리안족의 순수 혈통을 유지한다 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게 바로 홀로코스트인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 학살을 시작을 하니까 안네 프랑크의 가족은 이웃 나라인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저 멀리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쪽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바로 이웃나라 네덜란드로 이주한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메리카로 이주하고 싶어도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주한 것을 많이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 무슨 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로 이주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자, 네덜란드로 이주를 한 게 1933년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를 장악하고서부터인데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주했던 4살 때부터 계속 그쪽에서 살면서도 독일이 만약에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유대인 학살을 자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로 돼버린 게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안네 프랑크의 가족은 이미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외로 미국으로 탈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네 프랑크 집 바로 뒤에 창고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그 바로 뒤에 있는 창고 건물을 매입을 해뒀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네 프랑크의 가족은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과 뒤에 매입되어 있던 창고 건물을 비밀 통로로 연결을 하고 비밀 통로에다가 책장 같은 것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통로가 없는 것처럼 해놓고 그 창고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네 프랑크 가족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언니, 그 다음에 안네 프랑크. 안네 프랑크는 차녀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네 프랑크 가족은 4식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동료 가족 4명, 그리고 치과 의사 1명도 유대인인 치과 의사 1명도 있다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 8명, 9명 정도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정도, 나중에 1944년 8월 1일에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 발각되기 전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안네 프랑크가 일기를 쓴 게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인데요. 그래서 일기의 시작 시점은 혹자는 거기에 비밀 창고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기를 썼다라는 설도 있긴 한데, 실제는 그보다 2개월 앞서서 안네 프랑크의 13세의 생일 때 일기장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이제 비밀 창고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일기를 기술하게 됐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안네 프랑크는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일기의 대부분은 독일어로 써져 있습니다. 독일어. 한데 그 안네 프랑크의 언어 구사력은 네덜란드어도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성적은 뭐 꽈락을 겨우 면할 정도, 유급을 간신히 면할 정도의 그런 성적밖에 안 됐지만 언어 능력은 굉장히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대부분 독일어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2년 2개월이라는 정말 처절한 기간 동안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눈을 피해가지고 거기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 오토 프랑크가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가서 암시장에서 물건을 조달해 가지고 오고, 또 밤에는 일찍 자고 낮에는 이제 뭐 커튼을 쳐놓고 생활하면서 가끔 커튼 사이로 햇볕을 바라보면서 빨리 전쟁이 끝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뭐 그런 내용이 일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1일에 게슈타포에 의해서 발각이 되는데요. 8월 1일이면 4년 2개월 동안 독일의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의 파리가 수복되기 24일 전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1940년 6월 14일에 독일에 의해 점령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6월 22일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하고 약 4년 2개월 정도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갔는데요. 그 후 한 4년 정도 지난 여기에서 흰남포성 나들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전방을 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4년 2개월 정도는 4년 1개월 정도가 지난 1944년 6월 6일에 인류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2개월 반 정도 지난 1944년 8월 25일에 프랑스 파리가 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는 1940년 6월 14일에 독일의 점령에 들어갔다가 1944년 8월 25일에 다시 수복이 되니까 한 4년 2개월 정도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갔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수복되기 24일 전인 1944년 8월 1일에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안네 프랑크의 그 은거지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수용소로 다 끌려가서 어머니와 언니는 유대인 수용소 독가스실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지인 가족 그 4명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네 프랑크는 장티푸스와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45년 초에 거기에서 병마와 싸우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연합군에 의해서 그 유대인 수용소가 그 해방을 맞이하기 불과 2개월 전입니다. 좀만 더 버텼으면
안네 프랑크도 생존할 수 있었을 텐데 연합군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가 해방되기 불과 2개월 전에 안네 프랑크는 장티푸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존했던 분이 바로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인데요. 오토 프랑크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수용소에서 나와서 원래 자신의 집인 그 은둔지 거기에 가봤더니 그 비밀 창고에 안네 프랑크의 그 일기가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안네 프랑크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그 어린 딸이 피워보지도 못한 그 어린 딸이 처절하게 써나간 그러한 그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그 처절한 기록물을 보고 오토 프랑크는 통곡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 책을 출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947년에 네덜란드어로 그 책이 출판이 되고 그게 엄청난 그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전쟁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라는 것을 일깨우는 그러한 내용이 돼서 파장이 컸었고 그게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꾸준하게 읽혀지는 전쟁의 참상 비극을 다룬 기록물로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게 안네 프랑크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됐던 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그 비극 처참함 그런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바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인데요. 다시는 정말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러한 전쟁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출판했던 인문학서적 3권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에도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입니다. 정말 한 5, 6천만 명이 사망했던 그러한 2차 세계대전의 그 비극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다 아시다시피 그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국토가 그 절반 정도가 바닷물을 매립해 가지고 육지로 만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의 해수면의 높이보다 국토의 그 지면의 높이가 더 낮은 그러한 특이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네덜란드인데요. 그래서 지면의 높이가 해수면보다 최대 6m나 낮은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절반 정도는 바닷물을 매립하고 국토를 이제 조성을 했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바닷물을 매립하는 방식은 다 아시다시피 방조제 그 뚝을 쌓고 그 내륙에 있는 그 바닷물을 다 빼냈습니다. 바닷물을 오랜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빼내게 됐는데 그 바닷물을 빼낸 그 자리에 강물이 유입이 되고 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의 염분이 대부분 제거됐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염분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옥한 농토로 바뀌어서 네덜란드는 낙농업과 농업 뭐 이런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바닷물을 빼내고 매립해 가지고 그 농토를 또 국토를 조성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그 운하가 많습니다. 운하. 그래서 한겨울에는 운하가 꽁꽁 얼어서 그 운하 위에서 빙상 경기 대회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그 운하에 꽁꽁 얼은 빙상 위에서, 얼음판 위에서 전국 빙상 대회 이런 것을 국가적인 축제로 개최를 하고, 또 그 빙상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최고의 영광,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한 것보다 더 명예로운 그러한 빙상 경기 대회 우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호역에 도착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바닷물을 빼내고 국토를 조성한 그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어떤 거냐면, 바닷물을 빼내기 전에, 즉 매립하기 전에 바닷물을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조제, 뚝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 뚝을 터뜨려 버리게 되면 안에 육지화 시킨 그 지역이 다 침수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기 612년에 고구려 시대 수나라의 대군을 을지문덕 장군께서 청천강에 뚝을 쌓다가 갑자기 터뜨려 가지고 수공 물의 공격으로 수나라의 대군을 다 몰살시켰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서기 612년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쾌거인데요.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뚝을 터뜨려 버리면 안에 육지화 시켜놓은 그 지역이 다 침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변 국가들이 다 그 세계적인 열강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여러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영구 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스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의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이었던 종교전쟁, 30년 전쟁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영구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의 점령에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 1614년부터 1814년부터 1815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빈 회의가 있었죠. 비엔나 회의가 메테르니히 주도하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 회의의 결과 또다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영구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립전쟁의 그 역사에 있어서 세 번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았을 때 뚝을 터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방조제를 터뜨렸던 적이. 그 첫 번째가 1574년에 스페인, 즉 에스파니아가 공격을 해왔을 때 뚝을 터뜨려 가지고 에스파니아 군대들을 다 물에 몰살을 시켰던 적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게 1574년이고요. 그로부터 98년이 지난 1672년에는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를 공격해서 수도 암스테르담이 함락되기 직전에 또 뚝을 터뜨렸습니다. 방조제를. 그래서 또 프랑스 군대도 대부분 거기에서 몰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121년이 지난 1793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대혁명군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1793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지 4년이 됐던 때인데요. 그 해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이 됐던 연도가 1793년인데요. 그 연도에 프랑스 혁명군이 또 네덜란드를 쳐들어왔었고 그때 또 방조제 뚝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574년 스페인의 침략, 또 1672년에 프랑스의 침략 때는 방조제를 터뜨려 가지고 각각 스페인과 프랑스를 다 몰살을 시켰는데 1793년에 프랑스 대혁명군이 와서 뚝을 터뜨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에 뚝을 터뜨렸지만은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위로 프랑스 혁명군이 그 운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습니다. 원래 바닷물이 얼지 않는 이유는 염분이 있어서도 그렇고 바닷물에 수심이 깊기도 하고 또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이 출렁거리니까 바닷물은 이제 거의 얼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뚝을 터뜨려 가지고 방조제가 터뜨려져 가지고 안쪽으로 그 바닷물이 유입이 됐지만 그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긴 했지만 뚝 안으로 들어온 그 바닷물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수심이 낮은 겁니다. 바닷물은 수심이 깊지만 뚝 안으로 들어온 육지 쪽으로 들어온 바닷물은 수심도 낮고 파도도 없고 염분이 있긴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파도가 없고 그 다음에 수심이 낮아서 한 3밀 정도 지나서 물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꽁꽁 얼은 그 빙판 위로 프랑스 대혁명군이 통과를 해서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프랑스 공격을 받았을 때 3번 뚝을 터뜨렸는데 1574년과 1672년은 그걸 성공했지만은 1793년 프랑스 대혁명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성공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또 주말인데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이번에는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내일은 이곳 강동구에서 주최하는 암사 선사 마라톤 대회가 한강에서 열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